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 사연자입니다. 어렸을 적 저는 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그렇게 친어머니와 생이별한 뒤로 아버지의 상간녀인 계모에게 길러져야 했거든요. 부모님의 이혼 당시 대여섯 살 정도로 너무 어렸던 저는 당시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어머니가 집에 계시지 않았고 얼마 뒤부터 새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셨죠. 워낙 어린 나이였다 보니 저는 친어머니가 왜 집을 나가셨는지 알지 못했고 그래서 새어머니를 원망할 생각도 하지 못했었어요. 그때는 너무 어렸던 탓에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다 보니 저는 새어머니를 쉽게 따르기만 했네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제게 좋은 어머니가 돼주진 못하셨습니다. 본처를 밀어내고 자리를 꿰차니 본처의 자식이 못마땅한 건지 아버지가 없을 때마다 저를 괴롭히고 구박하며 못살게 구셨거든요. 아버지는 그런 제게 무관심하셨고 그렇게 저는 계모에게 핍박받으며 아버지와의 유대도 없는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학창 시절을 보내던 저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집을 나와 혼자 자취를 시작하게 됐고 그제서야 친어머니를 찾게 됐죠. 아버지 집에 살 적에는 친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 되었기에 제가 친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독립을 하고 나니 이제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저는 친어머니 소식을 찾아다니게 됐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연락이 끊겨 소식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던 탓에 저는 결국 일가 친인척들에게 다 물어가며 몇 년 만에야 어머니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던 건지 제가 저희 어머니를 다시 만난 곳은 지방의 어느 요양병원에서였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가 홀로 투병 생활 중이셨더군요. 그렇게 20년 만에 다시 만난 어머니는 오랜 항암 탓에 수척해 보이셨고 저는 기억에도 없던 어머니의 서글픈 모습에 감히 눈물도 흘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어머니는 저를 단번에 알아보시며 자신을 찾아온 저를 기쁘게 반겨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에게 쫓겨나듯 이혼당하고 저를 많이 그리워하셨지만 사정이 좋지 않아 저를 데려가지 못하셨다고 하셨죠.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제게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하시며 아쉬운 마지막 인사를 하셨고 그 후 상태가 나빠져 혼수 상태에 빠지신 어머니는 얼마 뒤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면 같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감에 차 있던 저는 어머니를 만나자마자 떠나보내며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어머니를 찾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나섰더라면 어땠을까? 의미 없는 후회들인 것들을 알면서도 저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고 안타까운 마음을 쉽게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장례식에 상주 노릇을 하며 장례식장 한켠에서 오열하던 저는 제게 손수건을 건네주는 다정한 한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와 같이 상복을 입고도 저를 위로하는 여자가 무척 고마웠죠. 서럽게 오는 제 사정을 궁금해하던 여자는 자신 또한 오래전 헤어진 아버지를 장례식장에서야 다시 만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듣고 보니 그 여자 사연도 참 기구하더라고요. 오래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쫓겨나 이혼을 하시며 헤어진 뒤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부고 소식을 받고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는 나눌 수 있었는데 그 여자는 관 속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됐으니 어쩌면 저보다 더 안타까운 사정에 괜히 미안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우연히 장례식장에서 만난 저희는 그렇게 인연이 되어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윤주와 저는 결혼을 하며 가정을 꾸렸고 저에게는 장모님이 생기게 됐죠. 어릴 적 어머니의 정을 느껴보지 못했던 제게 장모님은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제 사연을 아시고는 저한테 너무나 잘해주셨거든요. 원래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하지만 저희 장모님은 그보다 더 각별히 저를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께 금방 정이 들었고 저 역시 장모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아내는 그런 장모님을 싫어하며 자신에게 해준 것이 없다는 이유로 장모님께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해줄 게 없으면 아빠라도 뺏어가지 말았어야지. 우리가 그 고생하며 산 것도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아빠 쫓아내서 그래서 우리 돈 없이 힘들게 살았던 거잖아. 아빠를 왜 쫓아냈어? 엄마는 죽은 아빠가 불쌍하지도 않아? 내가 아빠 없이 자라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냐고? 장모님께 대체 왜 그러냐는 제 물음에 아내는 어릴 적 서러운 일이 많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 장모님은 소풍 가는 딸에게 김밥 한 줄 싸주지 못하셨고 맨밥에 쉰김치를 싸갔던 아내는 부끄러운 그 기억에 너무 괴로웠다고 했죠. 그래도 장모님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셨겠어. 사정이 어려우셨다잖아.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 당신이 이해해야지. 내가 가난한 집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랐는지 당신이 알아? 나는 20살 될 때까지 뭐 하나 마음 편히 가져본 게 없었어. 소풍 때마다 도시락 빨아주도 못했고 매달 급식비 걱정하느라 학교 다니는 것도 눈치 보였다고. 거기다 하나뿐인 자식한테 맨날 남의 옷 얻어다 입히고 다 떨어진 신발 신기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놀림받았었는데. 그렇게 형편이 어려우면 자식을 낳지 말던가. 이왕 낳았으면 알아서 잘 키웠어야지. 무책임하게 이혼해서 나를 고생시켰잖아. 아내는 어렸을 적 가난한 집안 형편을 장모님 탓이라 생각하며 어렵게 자란 자신의 상처를 장모님께 돌리곤 했습니다. 사실은 도박을 끊지 못해 집안 살림을 날려먹고 기어이 처자식을 버리고 간 장인어른 때문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도 아내는 장인어른은 장모님께 쫓겨나 불쌍하게 돌아가셨다며 장인어른을 안쓰러워하고 반면에 무능한 남편에게 시달리며 홀로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신 장모님은 나몰라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모님이 하실 만큼 하셨는데도 아내는 그런 장모님의 갖은 노고와 고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죠. 장모님도 고생 많으셨지. 여자 혼자 자식 키우는 건 어디 쉬웠겠어? 그렇다고 도박에 빠져있는 남편을 어떻게 참고 견뎌. 당신 입장에서야 아버지가 안 계셔서 고생스러웠겠지만 정작 계셨어도 더 나았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 그래서 당신은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믿어? 엄마가 그렇게 쫓아내지 않았으면 아빠도 그렇게 되진 않았을걸? 사람이 실수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도박 좀 했다고 그렇게 단칼에 이혼을 해? 그래서 나는 애비 없는 자식 만들고 자기는 나 혼자 키운다고 앓는 소리나 하고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잖아.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엄마 편 좀 들지 마. 저는 장모님이 충분히 이해됐지만 아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장모님과 아내 사이의 많은 일들을 다 알 순 없지만 장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건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건 어쩌면 제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결핍이 있어서 더 잘 느낄 수 있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늘 사랑받던 아내는 그게 사랑인 줄도 모르고 그게 감사한 일인 줄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오로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장모님을 무책임한 부모로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렇게 철이 없는 아내였지만 저는 아내를 품어보려 했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도 생각 없이 쓰는 소비 행태에 철없는 실언들에 종종 아내에게 실망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는 제가 가장 슬펐을 때 제게 손수건을 내밀어줬던 그 여자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철은 조금 없더라도 그 다정한 마음을 가진 여자를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아내를 설득해 보려고 하고 장모님을 이해시켜 보려 했지만 제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장모님은 저와 아내에게 미안해만 하시더군요. 딸이 그러는 게 전부 자신 탓이라며 해준 것보다 해주지 못한 걸 안타까워하시는 장모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장모님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처음 뵀던 날에도 고생으로 거칠어진 손을 사위에게 보이는 게 부끄러워 자꾸만 소매를 밑으로 내리시고 화만 내는 딸의 눈도 못 마주치고 미안해만 하시는 장모님이 가여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두고도 감사한 줄 모르는 아내가 답답하기만 했죠. 결국 저는 자식돌이 못하는 아내 대신 장모님께 사위 노릇하며 장모님과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고 언젠가 아내가 장모님을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날이 오길 바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제 바람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내가 갑자기 장모님을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나 주말에 엄마 집에 좀 다녀올게. 그날 나 밖에 일 있는데 다른 날 가면 안 될까? 당신은 당신 일 보러 가. 나 혼자 다녀오면 되니까. 어? 당신 혼자? 당신이 웬일로? 왜? 나는 친정집 좀 다녀오면 안 돼? 자기 되게 이상하게 말한다. 아니, 그동안 당신 혼자 장모님 찾아간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지. 그래. 그래서 이제라도 가겠다고 그러잖아. 나 앞으로 엄마랑 잘 지내보려고. 나도 결혼하고 나이 먹어서 철들었는지 이제는 엄마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 그동안 내가 엄마한테 너무 소홀했다 싶어서 이제라도 효도 좀 하려고 그래. 뒤늦게 정신을 차렸는지 아내가 장모님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는 주말마다 장모님을 찾아가고 장모님을 뵙겠다며 외출과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하필이면 저는 당시 회사 일이 바빠서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하며 시간이 없었는데 마침 아내가 장모님과 가까워지겠다고 하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나 없이는 장모님 찾아갈 생각도 안 하던 아내가 이제는 스스로 장모님을 챙기려고 하니 이번 기회로 장모님과 아내가 더 가까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저는 다행이라 생각하며 아내를 응원해 줬습니다. 여보, 나 엄마랑 여행 좀 다녀오려고. 2박 3일 경주 내려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괜찮지? 경주? 경주까진 꽤 먼데 괜찮겠어? 당신은 운전하느라 힘들 텐데 그러지 말고 내가 시간 내볼까? 뭐 어떻게 사정 말해볼까? 아니야. 일하기도 바쁜 사람이 무슨. 그리고 당신 주말에 쉬지도 못했으면서 여행을 따라간다고? 회사에 사정 얘기한다고 좋게 들어주시겠어? 나 혼자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쉬엄쉬엄 하면 되겠지. 나도 이참에 엄마랑 추억 좀 쌓고 싶어서 그래. 그래, 알겠어. 그럼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말하고 조심히 다녀와. 장모님 정말 좋아하시겠다. 아내는 장모님과 전에 없던 여행까지 다니며 장모님을 각별히 살폈고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정말 뿌듯했습니다. 자기 힘든 건 질색이라던 아내가 평소 잘 하지 않던 운전까지 하며 장모님 여행을 모시고 간다는 얘기에 저는 아내에게 용돈까지 쥐어줬죠. 그동안 그렇게 얘기해도 들은 채 하지 않더니 이제 정말 철이 들어 장모님을 생각해 주는구나 싶었고, 제가 그토록 바라던 화목하고 다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네요. 아내를 완전히 믿고 있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며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됐죠. 여기요, 여기 땡땡병원인데요. 혹시 장순옥님 보호자 되시나요? 아, 예, 제가 사위인데요. 왜 그러시죠? 저희 장모님 무슨 일이 있나요? 장순옥님이 병원으로 실려오셨는데 따님이 통 연락이 안 돼서요. 다른 보호자는 사위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연락드렸는데 혹시 지금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장모님이 병원에 계시다고요? 왜요? 무슨 일입니까? 자세한 얘기는 오시면 담당 선생님이 해주실 테니까 우선 좀 빨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환자분 입원 수속도 하셔야 하고 그 전에 보호자께서 환자분 상황 설명을 좀 들으셔야 해서요. 장모님이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얘기에 저는 너무 놀라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에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가다 보니 그제서야 순간 왜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았던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아내는 어젯밤에도 장모님을 뵈러 간다고 나갔었는데, 그렇다면 지금쯤 장모님과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이 어디 있길래 장모님께서 혼자 병원으로 실려가신 건가 싶었죠. 거기다 전화도 받지 않아 저한테 연락이 온 걸 보면 분명 장모님은 아내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고 계시는 눈치구나 싶었죠.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저는 병원으로 달려가며 아내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에 도착하고 그날 저녁이 될 때까지도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할 수밖에 없었죠. 병원으로 도착해 사정을 들어보니 장모님께서 고통으로 쓰러지셔서 스스로 119에 신고하셔 병원까지 실려 가셨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증을 호소하시던 장모님께서는 결국 암 진단을 받고 마셨습니다. 이미 통증이 그 정도가 된 걸 보면 절대 초기는 아니었고 암 진행이 꽤 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분명 평소에도 잦은 고통이 있으셨을 텐데 늘 참고 견디기만 하시던 장모님은 자신의 병이 그 정도로 진행될 줄도 모르고 계셨네요. 그래서 결국 쓰러질 지경이 돼서야 병원으로 실려오게 됐지만 그때는 이미 많이 늦은 상태였습니다. 의사에게 그 얘기를 듣게 된 저는 장모님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때까지도 연락 없던 아내에게 화가 났습니다. 저는 아내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쓰러지실 때까지 아내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것인가 싶었죠. 장모님, 혹시 그동안 그 사람이 장모님 찾아온 적 있었어요? 응? 윤주가? 윤주가 왜? 아니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몇 달 사이에 윤주가 장모님 찾아간 적 없어요? 글쎄, 이서방 자네랑 같이 왔을 때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자네가 바빠서 통 못 온다 그러던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요. 그제서야 아내를 의심하며 장모님께 여쭤봤더니 장모님은 몇 달간 아내를 따로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제게 거짓말을 했던 거였죠. 그럼 그런 아내가 장모님까지 팔아가며 거짓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진 결국 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입원 수속을 밟고 난 뒤 짐을 챙겨오겠다 핑계를 대며 장모님을 홀로 둔 채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다가도록 연락 없던 아내는 깜깜한 밤이 돼서야 집에 도착하더니 제 앞에서 또다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혼자 잘 있었어? 아니, 나 엄마랑 옛날 얘기하고 떠들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몰랐잖아. 그동안 못한 말이 얼마나 많은지 할 말이 너무 많더라고. 그리고 엄마가 해주는 밥도 먹고 그랬지. 어머, 전화 많이 했었네? 엄마랑 떠드느라 못 들었나 봐.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전히 장모님을 팔아대며 거짓말을 하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는 대체 왜 저렇게 당당한 것일까요? 머릿속에 뭐로 차 있기에 가족들을 저버리고 저런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결혼한 남편을 배신하고 그 남편을 속이려 하나뿐인 부모님을 팔아먹을 수 있는 건지 저는 그제서야 제가 아내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저 철이 조금 없을 뿐 마음 여리고 착한 줄 알았던 여자는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당신 여태 어디 있었어? 뭐? 어디 있었긴 엄마 집에 있었지. 똑바로 말해. 당신 어디 있었어?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늦게 들어왔다고 이래? 그래봐야 이제 겨우 10시 넘었구만.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그리고 여자가 친정집에 있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내가 엄한 데 있다 온 것도 아니고 뭐가 잘못이야? 그래? 당신 여태 장모님 댁에 있었다 이거지? 그럼 당신은 왜 장모님이랑 같이 있었으면서 장모님이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간 걸 모르는 거지? 왜 병원에서는 당신이랑 연락이 안 돼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병원에 왜 실려가?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당신 하루 종일 장모님이랑 같이 있었다며? 지금껏 장모님이랑 수다 떠느라 전화도 못 받고 늦었다며? 그럼 장모님 사정이야 당신이 제일 잘 알아야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아니, 그게 내가 사실은 잠깐 외출을 했는데. 거짓말 좀 그만해! 나 이제 당신이 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믿을 거니까. 애초에 자기 부모까지 팔아서 거짓말하는 여자 말을 어떻게 믿겠어? 그래서 누구야? 어떤 놈이랑 무슨 짓거리를 하느라고 이렇게까지 한 거야?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당신이 내가 밖에서 무슨 짓거리 하는 거 봤어? 증거 있어? 뭐? 당신 지금 내가 다 알고 묻는데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증거가 필요해? 무슨 증거? 뭐 그럼 내가 당신 뒤에 사람이라도 붙여서 당신이 딴 놈이랑 뒹굴고 있는 사진이라도 찍어서 내밀어야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장모님이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와중에 자기 변명만 할 생각해? 당신 지금 장모님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기나 해? 장모님 암이시래. 그것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뭐? 병원 갔다며. 병원 잘 갔으면 된 거지. 나더러 어쩌라고. 나는 그동안 당신이 하는 말 다 믿었고 그래서 당신이 장모님 잘 챙기고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결국 당신 때문에 장모님이 쓰러지실 때까지 암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고! 엄마가 미련하게 또 참은 걸 가지고 왜 엄한 내 탓을 해? 그리고 아픈 건 우리 엄만데 왜 당신이 더 난리야? 지네 엄마 일찍 죽었다고 이젠 남의 엄마까지 애틋한 모양이지?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 말실수하는 거야. 말실수는 무슨 말실수? 나 진심인데? 네 엄마 가여워서 남의 엄마까지 가엾냐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불쌍하면 네가 잘 좀 신경 쓰던가. 그래, 나 그동안 바람났다. 당신같이 착한 척만 하는 남자 지긋지긋해서 다른 남자 만났어.
그래서 뭐? 이혼하던가. 나도 이제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은 마음 없고 이딴 잔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헤어져. 헤어지면 될 거 아니야. 아내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남편과 어머니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되려 자신의 외도를 제 탓으로 돌리더군요. 어렸을 적 자신의 불행이 전부 장모님 탓이라고 원망하더니 이제는 자신의 불륜까지 남의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자인 줄 모르고 타이르고 품고 살아보려 했던 제가 바보였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해 결혼하고 처음으로 크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아내는 미안하다고는 하지 못할 망정 왜 자신에게 화를 내냐며 너무나도 쉽게 헤어지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아내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저는 아내를 보고 싶지 않아 짐을 챙겨 집을 나와 장모님이 계신 병원으로 갔고 그렇게 며칠간 아내를 피해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병원에서 지내는 것이 자신 탓인 줄만 알고 미안해하셨지만 저는 사정 설명도 못하고 착한 사위인 척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장모님 간병하며 병원에서 출퇴근을 하던 것도 일주일이 지나고 그 사이 아내에게서는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제가 화 좀 냈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지 저는 아내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아내와 이혼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부부관계가 끝이 났더라도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모님이 아파서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이때 저희가 이혼을 한다면 장모님께서 크게 상심하시는 건 물론이고 장모님을 챙길 사람이 없겠구나 걱정이 됐죠. 여태껏 자기 엄마 모른 척한 아내가 이제 와서 장모님 간병을 할 리도 없고 결국 장모님을 챙길 사람은 저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외도에도 이혼만은 피하려던 저였는데 이런 제 노력을 모르는 아내는 기어이 제 뒤통수를 치고 말았습니다. 집을 나온 지 보름쯤 넘어 챙겨놓은 옷가지도 떨어지고 집에 한 번은 가야겠다 싶어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내가 그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슨 얘기를 먼저 꺼내야 할지 우선은 장모님 상태에 대해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하며 아내와 잘 얘기를 해볼 요량이었죠.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가니 집이 휑하다 못해 썰렁한 겁니다. 신발장 가득 차 있던 아내의 신발들이 죄다 없어졌고 안방으로 가보니 아내의 화장대며 옷들이 전부 사라져 있더라고요. 집안에 아내의 흔적들을 찾은 저는 아내가 짐을 싸서 나갔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아내를 찾아 통화를 해보려 했지만 아내의 전화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였죠. 어쩔 수 없이 물어물어 아내의 SNS를 찾을 수 있었던 저는 그곳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 연락도 없고 아픈 어머니를 뵈러 찾아오지도 않던 아내는 그 사이 저 멀리 따뜻한 남쪽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바닷가를 거닐고 술과 유흥을 즐기는 행복한 모습의 아내 옆에는 상간남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함께 있었죠. 그제서야 아내가 상간남과 함께 해외로 가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분노감에 몸이 덜덜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찾아오지 않는 딸 소식에 사정이 있나 보다며 걱정만 하시던 장모님이 너무나 가여워질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에는 저도 장모님께 애써 거짓말로 아내를 옹호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받으실 충격은 걱정됐지만 그 여자가 상간남과 해외로 잠적해버린 이상
제가 언제까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변명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장모님께 그동안의 일을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많이 놀라시면서도 그 와중에 제 걱정을 먼저 해주셨어요. 아유 세상에. 아니 은주 그것이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서방 자네 같은 남편을 두고 그럴 수가 있어. 아이고 대체 어쩌자고 바람이 났어. 내 딸 때문에 자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꼬. 내가 자네 앞에서 할 말이 없네. 미안하네 이서방. 다 내 탓이야. 내가 딸 자식을 잘 키웠어야 하는데 그저 응석 받아주고 불쌍하게만 생각해서 오냐오냐 한 탓에 그 기집애가 이 지경이 돼버린 거야. 두드려 패서라도 사람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저 안타까운 부모 마음에 모질게 하질 못하다가 괜히 엄한 자네만 고생시키게 만들었네. 그런 말씀 마세요, 장모님. 그게 어떻게 장모님 탓이겠어요. 저 그 사람은 원망해도 장모님 원망은 안 해요. 오히려 장모님께 죄송하죠. 제가 어떻게든 그 사람 잘 타일러서 살았어야 하는데 장모님 몸도 성하지 않은데 이런 얘기까지 해야 해서 저야말로 죄스러워요. 자네가 왜 그런 걱정을 해? 내 자식도 안 하는 걱정을 왜 자네가 사서 해?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내가 이서방한테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 일이 이 지경이 됐으니 내가 자네 붙잡을 수도 없고 자네 편한 대로 할게. 앞으로 여긴 안 찾아와도 되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장모님께서는 제가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장모님을 찾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셨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친딸마저 버리고 간 장모님을 저라도 끝까지 챙길 거라 다짐한 지 오래였으니까요. 제가 아내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과는 별개로 장모님께는 정말 감사한 게 많았습니다. 사위인 저를 친자식 그 이상으로 아끼며 정말 다정하게 대해주셨고 그 덕분에 부모 정을 받고 자라지 못한 제게 부모의 정을 알게 해주신 분이셨습니다. 부모에게서도 받지 못한 것을 장모님께 받은 이상 저도 장모님께 자식돌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내와 이혼을 하던 상황이 어찌 됐던 어떻게 아픈 장모님을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이 하루빨리 쾌차하시길 바라며 장모님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와는 소식도 닿지 않던 와중에도 장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물론 저도 일을 해야 하다 보니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었지만 주말이나 저녁에는 꼭 시간을 내어 장모님의 곁을 제가 지켰습니다. 그러다 장모님 컨디션이 좋으신 날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장모님을 휠체어에 태워 근교로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며 장모님과 단둘이 좋은 시간들을 보냈었죠.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건강하실 때 미리 다녔으면 좋았을 것을. 효도할 수 있는 날이 많을 것이라 착각했던 지난 세월이 아쉽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후회가 없기 위해 더 노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장모님은 제게 한 번도 뭘 바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말씀 없으시다 병을 키우신 장모님인 것을 알기에 제가 알아서 눈치껏 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TV를 보다가 유심히 보시는 게 있으면 그게 드시고 싶으신가 보다 하며 사오고 평생 좋은 옷 한 벌 못해 입으신 우리 장모님께 큰맘 먹고 비싼 옷도 해드렸습니다. 아유 이서방 이게 뭐야? 웬 옷을 사왔어? 장모님 입으시라고요. 요즘 이런 코트가 유행한다 그러네요. 이제 가을인데 장모님도 코트 하나 장만하셔야죠. 아유 누워만 있는 내가 이런 거 입고 나갈 데가 어딨다고.
어딜 가긴요. 저랑 놀러 다니실 때 입으시면 되죠. 이번에 국화축제 갈 때 이거 입으세요, 어머니. 아유, 그러면 참 좋겠다만. 휠체어에 타서 이런 걸 입어. 아유, 그래도 이거 참 좋아 보이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비싸죠. 이거 엄청 좋은 거래요. 인기가 많아서 지금은 구하려 해도 못 구한다 그러네요. 뭐? 아이, 그런 걸 왜 나를 주나? 아, 이거 얼른 환불해 오게. 응? 아니에요. 사실 백화점 상품권이 생겨서 사봤어요. 저야 여자도 아니고 뭐 백화점에서 뭐 살 게 있어야죠. 꽁돈이니 뭐 이참에 장모님 옷 한 벌 해드리고 저도 생색 좀 내보려고 그러죠. 아유, 아무리 그래도 비쌀 텐데. 아, 쓸데없으면 자네 겨울 잠바나 하나 해 입지. 왜 내 옷을 해? 다 죽어가는 늙은이 새 옷 사서 뭐 한다고? 에이, 모르는 말씀 마세요. 저 겨울옷이 얼마나 많은데요. 너무 많아서 장롱에 더 넣을 곳도 없어요. 그리고 장모님도 좋은 옷 한번 입어보셔야죠. 언제까지 맨날 시장에서 싼 것만 찾아다니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그냥 좀 받아주세요. 워낙 자신에게는 인색하신 분이시라 새 옷을 사드려도 마냥 좋아하진 못하시는 탓에 공짜 상품권이 생겨 샀다는 거짓말을 해야만 했지만 그래도 새 옷을 받으시고 좋아하시는 장모님 모습에 저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고생 많으셨던 장모님이 고운 옷 입고 좋아하시는 것도 기뻤고 저희 어머니에게 못해드린 것들을 장모님께라도 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그해 가을에 저는 장모님께 새 옷을 사드리고 같이 꽃구경을 다녀왔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다정한 모자 사이로 봐줘 기뻤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이듬해 봄에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죠. 제가 노력하면 조금은 더 살다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결국 장모님께서는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떠나버리고 마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면 지난 1년 사이 제가 장모님과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마저도 못하고 어머니 때처럼 갑작스럽게 장모님을 떠나보내야 했다면 저는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친어머니 때와는 달리 후회가 적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죠. 장모님께서도 저와의 추억이 나쁘지 않으셨는지 자식이 버리고 간 아픔을 지우며 웃는 모습으로 떠나셔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장모님이 더 이상 제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건 서글픈 일이었네요. 이제 제게 가족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장모님 가시는 마지막 길은 제대로 모시고자 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장례를 치르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장모님의 부고 소식을 곧바로 아내에게 전했죠. 저는 불쌍한 장모님을 추운 안치실에 오랫동안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미 제 연락을 차단한 탓에 아내에게 연락할 길이 없었던 저는 아내의 지인들과 아내의 SNS를 통해 장모님의 부고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친구 중 하나가 아내에게 연락이 닿아 소식을 전해줬지만 돌아온 아내의 대답은 기가 막혔습니다. 당신 그동안 대체 어디 있었어? 장모님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알기나 해?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전화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 엄마 돌아가셨는데 어떡하라고? 무슨 그런 소리가 있어?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데 당신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사람은 다 죽어. 우리 엄마라고 뭐 평생 살 줄 알았어? 그리고 고생만 할 바에 차라리 일찍 떠나는 게 복일 수도 있어. 당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구나.
그래, 나 나밖에 몰라. 그걸 이제 알았어? 아무튼 장례식 때문에 연락한 거면 당신 알아서 해. 나 해외에 있는 거 알지? 지금 여기서 당장 가기가 어려우니까 당신이 알아서 뒤처리까지 좀 해줘. 내가 간다고 뭐 달라질 것도 없고 그동안 나 대신 우리 엄마 잘 챙겼으니까 마무리도 잘할 수 있지? 우리 엄마도 이런 딸보다는 가까이 있던 사위가 편하시겠지. 아무튼 마지막까지 좀 부탁할게. 뻔뻔한 여자는 제게 기어이 장모님의 장례식까지 떠넘겼습니다. 장모님을 위해서라도 제가 마지막을 지켜드리는 게 맞다 싶긴 했지만 설마 그 여자가 장례식에 참석도 하지 않겠다고 할 줄은 몰랐네요. 아무리 비정하고 무정한 딸이라 그래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슬퍼할 줄 알았더니 이런 여자가 아비 노릇도 안 했던 자기 아버지 장례식은 왜 찾아갔던 건가 의문이 들 지경이었죠. 그런 아내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오지도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럼 장모님께 못할 짓인 것 같아 저는 끝까지 아내를 설득해보려 했습니다. 도망갔다고 화내지 않을 테니 장례식에 참석만 하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 간절한 애원에도 아내는 결국 장모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일가 친척 없이 외롭던 장모님은 장례식마저 가족 하나 없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위의 인사만 받고 가셔야 했네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제 사정을 알고 찾아와준 지인들 덕분에 자리가 채워져서 조금은 위안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그렇게 장모님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발인을 마친 뒤 저는 장모님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장모님 댁으로 향해야 했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마치 끝을 예견이라도 하셨듯 제게 당부를 하고 가셨거든요. 이서방, 아마 내 마지막도 이서방이 지키겠지? 나야 더없이 고마운 일이지만 이서방한테는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가 않아. 괜히 귀한 사위 데려다가 고생만 시키고 자식도 내버린 노인네 간병이나 하게 하고 말이야. 그래놓고 장례까지 치러달라니 참 염치가 없지만 내가 달리 부탁할 것도 없고 마지막으로 좀 부탁하네. 그리고 그렇게 나 죽고 나면 우리 집 옷장 열어보게. 거기 내가 자네한테 남기고 싶은 게 있어서 말이야. 절대 우리 딸한텐 주지 말고 자네가 챙겨 가줬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자네한텐 참 고맙고 미안하네. 그렇게 눈물 나는 유언을 마지막으로 장모님은 떠나셨고 저는 장모님의 그 마지막 당부를 들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장롱에 뭐가 들었기에 제게 남기고 싶다고 하시는지 그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장모님께서 제게 뭔가 남기실 거라는 기대는 별로 없었어요. 평소 검소하게 사신 분이 대단한 걸 남기셨을 리도 없다 싶었고 설령 폐물이라도 있다고 한들 친자식인 아내가 있는 이상 그게 제 것이 될 일도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저 장모님 당부대로 마지막 정리라도 해드리려 장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으로 가자마자 장모님이 확인해 보라고 한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뭔가 대롱대롱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된 저는 깜짝 놀라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텅 비어있는 장 안에 긴 코트가 걸려있는 걸 보고 순간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다행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것은 제가 가을에 사들인 장모님의 새 코트였습니다. 장롱 안은 제 예상과 달리 너무 깨끗했어요. 장모님께서 미리 정리를 해두셨는지 장롱 안은 이미 비워져 있었고 그곳에 제가 사들인 새 코트와 그 밑으로 아주 낡고 다른 옥침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옥침은 평소 장모님께서 베고 주무시던 옥침이었는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성한 곳이 없어 그때마다 장모님께서 달력 종이와 청테이프로 감아 쓰시던 것이었습니다. 듣기로는 안이 옥으로 되어 있어 꽤 묵직했는데 아내는 그마저도 가짜라고 했어요. 아마 아내 생각엔 돈 아끼시는 자신의 어머니께서 옥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 못했었겠죠. 어쨌든 장모님은 그게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수십 년을 지니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걸 볼 때마다 궁상맞다며 버리려 했지만 장모님은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저희들은 장모님께서 무겁고 불편한 그것을 왜 그리 오랫동안 간직하셨는지 모를 일이었죠. 그런데 장모님이 떠나는 마지막까지 그걸 남겨두신 걸 보니 어쩌면 제게 주고 싶다고 하셨던 게 그 베개였나 싶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제가 사드린 비싼 코트가 아까워 남겨두셨겠지만 저한테는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제게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간직한 옥침을 남기셨구나 싶어 괜히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가진 게 없는 분이시면 저한테 이거라도 남기고 싶어 하셨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잠시 감상에 빠져 있는데 순간 현관이 벌컥 열리며 누가 들어오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그건 바로 제 아내였죠. 장모님 장례식도 참석하지 않은 여자가 뭐라도 챙겨갈 게 있을까 싶어 찾아왔던 겁니다. 뭐야? 당신 와 있었어? 그래서 뭐, 엄마가 뭐 남기고 간 건 없어? 들어보니까 이 집 보증금도 벌써 뺐다 그러던데. 설마 그거 당신이 챙겼어? 그걸 내가 챙겼겠어? 그럼 당신이 난리칠 게 뻔한데? 그럼 그 돈 어디 갔는데? 설마 그 돈으로 장례 치른 거야? 당신 어머니 아프셨던 건 그새 잊은 건 아니지? 장모님이 집주인한테 사정해서 보증금 빼서 병원비로 다 쓰셨어. 그리고 다달이 내가 월세만 내드렸고. 근데 당신이라는 여자는 이제 나타나서 그 돈을 욕심내? 나도 엄마한테 뭐라도 받는 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다른 부모들은 유산이라고 뭐라도 남겨준다 그러던데. 지질이 궁상으로 살더니 결국 남기는 거 하나 없네. 옷장은 왜 열려 있어? 당신이 건드렸어? 장모님이 정리해달라고 부탁하셔서 온 거야. 근데 그마저도 이미 정리 끝내셨는지 남은 건 없고 당신도 알다시피 장모님 세간 살림이라 해봐야 뭐 제대로 된 게 있었어? 그나마 남기신 게 내가 사드린 옷이랑 늘 베고 주무시던 옥침뿐이네. 어머, 이건 뭐야? 이거 비싼 옷이잖아. 당신이 엄마한테 이런 걸 사줬어? 아니 나한테는 돈 좀 아끼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더니. 장모님 평생 좋은 옷 한 벌 못 입으셨잖아. 그런 분 돌아가시기 전에 호강 한번 시켜드리려고 그랬다. 그래? 잘했네. 하여간 우리 엄마가 사위복은 있었나 봐. 아무튼 엄마가 남긴 거니까 이제 입을 사람도 없고 이건 내가 챙긴다. 그래. 그러던가 말던가 알아서 해. 그럼 저 옥침은? 옥침? 아, 저거 아직도 있었어? 아, 정말 구질구질 더러워. 아, 저게 뭐 좋다고 좋은 베개 놔두고 저걸 끼고 살았는지. 다 정리해놓고서는 왜 저건 또 두고 간대? 난 필요 없으니까 당신이 가지던가 버리던가 뭐 알아서 해. 그럼 더 건질 거 없으니까 난 간다. 아, 그리고 나 들어온 김에 이혼해. 날짜 보낼 테니까 시간 맞춰 나와. 갑자기 쳐들어왔던 아내는 속사포하듯 자기 할 말만 내뱉고는 제가 장모님께 사드린 코트만 들고 쌩하니 가버렸습니다. 장모님의 유품인 옥침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심지어 제게는 이혼해야 하니 법원에서 만나자는 일방적인 통보만 하더군요. 기가 막혔지만 더 이상 화낼 힘도 없던 저는 그 여자가 그냥 그러고 떠나게 뒀습니다. 어차피 이혼은 저도 하려고 했었고 이제 장모님까지 떠나신 마당에 저도 그 여자와 인연은 하루빨리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장모님이 제게 남기신 마지막 유품을 들고 그 집을 정리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저는 장모님이 두고 가신 옥침을 베고 잠을 청했습니다. 혹시 이걸 베고 자면 그리운 장모님 꿈이라도 꿀까 싶어서 말이죠. 아쉽게도 장모님은 꿈에 나오지 않으셨지만 옥침 덕분인지 저는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내와 그런 일이 있고부터 속에 화병이 났었던 건지 불면증에 시달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푹 잔 게 얼마만인지 그게 옥침 덕분이라 생각한 저는 괜히 그 옥침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모님이 겉면에 싸두신 달력종이가 너무 낡았다 싶어 새로 갈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달력을 벗겨낸 순간 저는 옥침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옥으로 되어 묵직하나 싶었던 그 목베개 안에 옥이 아닌 노란 금덩이들이 들어 차 있던 겁니다. 이상하게도 무거웠던 옥침 안에 금이 들어 있었다니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장모님이 제게 전 재산을 남기셨다는 걸 알게 됐죠. 옥침을 싸뒀던 달력종이 안쪽에 장모님이 제게 남긴 마지막 진짜 유언이 적혀 있었거든요. 내 아들 같은 사위에게 항상 고맙고 미안했어. 다음 생일은 꼭 내 아들로 태어나줘. 그땐 내가 정말 잘해줄게. 글도 모르시는 장모님이 어떻게 쓰셨을지 알 길 없는 그 몇 자에 저는 그만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장모님은 자신을 버린 무정한 딸 대신 아들같이 곁을 지켰던 제게 뭔가를 남겨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평생을 아껴 살고 없이 사셨던 분이 틈틈이 금을 모아두셨던 건지 그렇게 가시는 마지막에 제게 남겨주신 겁니다. 자기 엄마 궁상 맞다고만 생각하던 아내는 옥침 안에 그런 게 들어있을 줄 꿈에도 모르고 있었고 저도 만약 그 옥침을 그냥 두고 오거나 버렸더라면 장모님이 제게 무엇을 남기셨을지 영영 몰랐겠죠. 아마 장모님은 제가 그 낡고 허름한 옥침을 그냥 버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저는 장모님께 너무나 큰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나중에 금을 들고 거래소에 가보니 그게 무려 3kg이 넘어 3억 가까운 돈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높은 가치에 제가 이걸 받아도 될까 싶었지만 자식 노릇도 하지 않은 그 여자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여자가 원하던 대로 순순히 합의 이혼을 해줬고 전처와의 연을 완전히 끊어내려 이사까지 가게 됐습니다. 장모님이 남겨주신 금 덕분에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새 집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된 저는 지금도 여전히 길마다 장모님을 찾고 있습니다. 친자식인 그 여자는 여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이 다녀간 흔적은 전혀 없지만 그 대신 제가 매년 제사를 올리고 꽃을 가져다 놓으며 자식돌이를 하고 있네요. 저라도 이렇게 장모님을 찾아뵙고 있으니 장모님도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정말로 장모님 바람대로 다음 생엔 제가 장모님 아들로 태어나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